윤태성이 재영의 옷깃을 잡아 끌며 벽에 밀어붙입니다. 내 아내를 스토킹했다며? 내 목적이 뭐야? 복도에 울려 퍼지는 분노의 목소리. 동료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때 박서진이 뛰어와 윤태성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재영은 내 아들이에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윤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이 떨립니다. 뭐? 내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평생 속아서 산 거야. 사무실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박서진의 흐느낌. 3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폭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눌러주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재영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재영은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서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둡고 겨울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 공기까지 차갑게 만들죠. 재영은 잠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공단 지역, 재영이 사는 원룸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입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붙어 있고 창문 하나로 간신히 햇빛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이곳에서 벌써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겠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뒤 재영은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에는 회사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베어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옷이었지만 재영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간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공장 생활은 재영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재영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었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으려면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던 그해 가을, 재영은 공장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부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했을 뿐이죠. 새벽 6시, 재영은 원룸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낡은 철제 계단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재영은 익숙했습니다. 이 시간, 이 길, 이 공기까지 모든 게 재영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공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도착하지만 재영은 늘 걸어갑니다. 버스비를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재영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새벽 거리를 걸으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니 90년대식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전문 공장이라는 문구가 빛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재영은 정문을 지나 타임카드를 찍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재영은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자리로 향했습니다. 작업장 안에는 벌써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죠. 재영은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길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굳이 많은 말을 나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재영은
자신의 작업대 앞에 서서 장갑을 끼고 기계를 켰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업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재영은 눈앞의 플라스틱 부품들을 하나씩 검수하며 불량품을 골라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재영에게는 더 편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영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재영은 밥을 뜨고 국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재영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길, 재영은 복도에 붙은 공지사항을 봤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장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장님의 부인이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함께 적혀 있었죠. 재영은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누가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재영에게는 오늘도 그저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작업대 앞에 서서 재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재영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재영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작업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오늘 사장님 부인 오신다고 했잖아. 실수하지 말고. 재영도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부품들을 주워 담고 기름이 묻은 천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재영은 누가 오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긴장한 표정을 보니 괜히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작업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반장이 허리를 숙이며 누군가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한 여자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서진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세련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교포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박서진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이 낡은 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작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사실 모두의 시선은 박서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박서진은 재영의 작업대 앞을 지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재영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플라스틱 부품 하나를 실수로 놓쳤습니다. 부품은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재영은 황급히 몸을 숙여 부품을 주우려 했지만 박서진이 그 부품을 밟았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 박서진은 순간 비틀거렸고 손으로 옆 기계를 붙잡아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재영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만 박서진은 재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일을 이렇게 해요? 기본이 안 돼 있네요.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발목을 살짝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재영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 순간 재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재영은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더 낮게 숙였습니다. 아버지 욕하는 것만은. 재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발을 절뚝이며 작업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장이 급히 뒤따라가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박서진은 손을 저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작업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영은 바닥에 떨어진 부품을 주워들고 작업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한구석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재영은 작업복을 벗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재영은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재영은 앨범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단 한 장, 여자가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재영은 그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기 때문이었죠. 재영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왜 나버리고 갔어요?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재영이 4살 때 엄마는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했습니다. 재영은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올 때 재영은 혼자 걸어왔습니다. 소풍날 친구들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 재영은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감정, 그 무게는 재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거기 있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재영은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재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박서진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모욕. 재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여전히 공장에 출근했고 박서진과의 일은 점차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동료들도 더 이상 그날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작업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걸어 공장에 가고 같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반장이 재영을 불렀습니다. 재영아, 오늘 사무실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청소 담당 아주머니가 아프셔서 못 오신대. 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재영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재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영이 바닥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책상 옆 선반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재영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사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자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장님 윤태성이었고 여자는 박서진이었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영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재영의 시선이 박서진의 목 부분에 멈췄습니다. 웨딩드레스 위로 살짝 드러난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도 아니고 십자가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나뭇잎을 여러 개 겹쳐놓은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재영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재영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재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있는 앨범 속 사진, 엄마가 재영을 안고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재영은 그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목걸이를 보며 예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재영은 사진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재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목걸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재영은 다시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재영의 머릿속에서는 그 목걸이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영은 서랍장을 열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디자인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재영은 앨범을 덮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재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영은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재영을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제 사무실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습니다. 재영은 작업복을 털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영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윤태성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영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윤태성은 재영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요. 재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성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을 유난히 신경 쓰더군요. 재영은 고개를 들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며칠 전 일 이후로 자꾸 당신 이야기를 해요. 괜찮냐고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걱정하더군요.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서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윤태성은 재영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집사람이 또 찾아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좀 까다로운 성격이거든. 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영은 사무실을 나와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박서진이 자신을 신경 쓴다니 도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재영은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박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차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박서진이 고개를 들어 재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서진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한참 동안 재영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영도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영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서진과 마주쳤던 그 순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속 목걸이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영은 야근을 마치고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공장 뒤편에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재영은 그 단지 옆 골목길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재영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영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아파트 단지 벤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재영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서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혼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그때 잃어버린 내 아이와 똑같아.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잃어버린 아이라고요. 재영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혼잣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재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나오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영은 박서진을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서진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재영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박서진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피하려는 태도,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를 보면서 하신 말 아니었나요? 박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영을 바라보며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재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박서진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박서진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박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요, 아빠.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재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재영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지는 재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재영은 소파에 앉았고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안 좋구나. 재영은 주먹을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엄마한테 버려진 거 맞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영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혹시 박서진이었어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영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대답해 주세요. 제발.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다. 재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박서진이다. 재영은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재영아. 말 못했다. 참아. 말할 수가 없었다. 재영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장, 사장님 아내, 목걸이, 혼잣말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영의 생모는 바로 사장님의 아내였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재영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재영은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박서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재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재영을 배웅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재영아, 오늘은 쉬는 게 어떠냐? 회사에 연락해서. 재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영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박서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장님 윤태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재영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작업장 입구 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반장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재영아, 큰일 났어. 사장님이 화가 나서 지금 사무실에서 난리야. 재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반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침 일찍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뭔가 말씀하셨나 봐. 그 뒤로 사장님이 완전히 폭발하셨어. 지금 너 찾고 계셔. 재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윤태성에게 진실을 말했을 겁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윤태성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당장 그 녀석을 불러. 지금 당장. 재영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성은 재영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재영이지? 재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태성은 재영의 옷깃을 잡아 끌며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재영은 비틀거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재영을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스토킹했다며? 몰래 미행하고 뒤쫓고. 내 목적이 뭐야? 재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가 직접 말했어. 내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때 뒤에서 박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박서진이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윤태성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재영은 잘못한 게 없어요. 윤태성은 박서진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을 괴롭힌 놈인데? 박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재영은 박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윤태성은 박서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라는 거요? 왜 이 녀석을 감싸는 거요? 박서진은 재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영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에요.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서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이, 재영이에요. 윤태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윤태성은 박서진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내 아들이라고?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성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평생 속아서 산 거야?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윤태성은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윤태성은 계속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평생을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박서진은 윤태성을 막으려 했지만 윤태성은 박서진을 밀쳐냈습니다. 박서진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계단 아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재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영은 윤태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윤태성은 재영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재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재영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윤태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사무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박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속 울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모님,
반장이 급히 달려와 박서진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영은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도, 관계도, 평온했던 일상도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재영은 공장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서진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고 윤태성도 급히 차를 몰고 뒤따라갔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작업장으로 돌아갔지만 재영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장이 다가와 재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영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재영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공장을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다녔던 이 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서진이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눈물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영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영 씨 맞으신가요? 저는 박서진 여사님의 지인입니다. 서진 여사님께서 병원에서 재영 씨를 찾고 계십니다. 재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남자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재영은 전화를 끊고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재영은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재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위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박서진은 지금 어떤 상태일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재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재영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서진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진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저는 20살이었어요. 재영이 아버지를 만났죠.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반대했어요. 재영이 아버지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죠. 부모님은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도망쳤습니다. 재영은 숨을 죽이고 박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영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문에서 사람을 보내 저를 찾아냈어요.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안 그러면 재영이 아버지에게 해를 입힐 거라고 협박했죠. 박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재영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에 치일 뻔했고 그 순간 재영이를 놓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재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서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재영이는 없었어요. 가족들은 이미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박서진은 재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영이 아버지가 데려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해외로 보냈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재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재영이를 찾으면 재영이가 저를 미워할까봐, 그리고 재영이 아버지가 재영이를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재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재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재영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재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재영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의 과거, 아버지의 선택, 윤태성의 분노,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숨어 있는 게 옳은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영아, 뉴스 봤니? 재영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장 부부의 이혼 소송 소식이었습니다. 기자는 사장 부인의 숨겨진 아이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재영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장 직원이라는 사실은 보도됐습니다. 재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공장도, 동네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재영은 공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고 출입하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재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영아, 공장 상황이 안 좋아. 사장님이 이혼 소송 진행하신대. 그리고 공장 매각도 고려하신다는 소문이 있어. 재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반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이 많지.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 재영아,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재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요. 재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재영이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낡은 정장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영은 윤태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재영을 막아섰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영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성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공장 직원입니다. 경비원은 전화로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면회 사절하신답니다. 재영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영은 경비실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했지만 재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윤태성이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재영은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태성은 차에서 내리며 재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재영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윤태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하지만 재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윤태성은 한참을 재영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만 주지. 따라와. 재영은 윤태성을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태성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그리고 할 말 해. 재영은 소파 끝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윤태성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왜 버려졌는지도 몰랐고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혼자였습니다. 재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장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뵀을 때 어머니는 사장님 걱정만 하셨습니다. 윤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어머니도 아무도요. 그러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윤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너희 둘 다 미워하고 싶지 않구나. 재영은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배신감이 너무 컸어.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 서진도 힘들었겠지.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윤태성은 재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나도 서진도 너도 우리 모두.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 서진이랑 셋이서. 재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표정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윤태성은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영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박서진과 재영은 고개를 들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노력해보자. 박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영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거리에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태성과 박서진은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신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상담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재영은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영은 버텼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영 씨, 시간 있으면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재영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영이 들어서자 윤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영은 악수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성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하죠. 이야기는 천천히.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영 씨, 공장으로 돌아올 생각 있나요? 재영은 고개를 들어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신규 안전관리직 자리가 생겼어요. 작업장 안전 점검하고 사고 예방 교육하는 일이죠. 재영 씨만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재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윤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영은 공장으로 돌아와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재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반장은 재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재영이가 있어야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 재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안전 교육을 했습니다. 일하는 재영의 얼굴에는 예전의 평온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재영이 작업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보고하러 갔을 때 박서진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박서진은 편안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재영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재영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 박서진이 혼잣말을 하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박서진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남편이랑도 많이 대화하고. 재영은 조용히 박서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재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재영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날이 올까요? 재영은 박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영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박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요. 박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태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태성은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와 벤치 옆에 섰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박서진은 윤태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요. 윤태성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줘요.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윤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재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치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시간으로 쌓아가는 관계일까요? 재영은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영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공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재영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작업 마무리하러 들어가 볼게요. 박서진과 윤태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공장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태성이 재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재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진과 윤태성은 재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관계였지만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호.